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청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일본에서도 와주시고 저는 지구 밖 화성에서 온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멀리서 오면서도 날씨의 변화도 느끼고 또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또 이곳의 온도도 느끼면서 굉장히 뜨겁지만 이게 줌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약간 조금 준비 발표하는 약간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차 통역도 잘 들었고 이제 줌으로 멀리서 생명의 전화 우리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신 내용도 들으면서 전 세계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그날이 정말 가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한 지 3년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정도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자살 예방이 너무나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역부족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내오면서 자살률이 낮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매번 또 현장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어서 좀 우리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또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아동청소년센터로 오니까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좋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마음이 좀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좀 보게 되고 자살에 막 임박하시고 너무나 힘드신 그분들하고 만나고 유가족들도 만나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어려움으로 자살이란 걸 생각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시점을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시간으로 요새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제가 10년 동안 봐왔던 내용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사례 관리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친구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일이 더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생명의 전화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한 기관이고 제가 일했던 곳도 수원에 있는 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 기반 자살 예방 센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 이 자살 예방 사업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성장하고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발전과 좀 상반되게 국민의 정서라든지 우리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많이 더 힘들어지나 더 외로워지나 더 뭔가 힘든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좁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신 내용이 SNS나 아이들, 인터넷 이런 강의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욱더 우리 곁을 떠나서 화성보다 더 먼 온라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곁에 아이들은 영혼이 없는 아이들만 이렇게 힘든 아이들만 축 처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발표 자료 내용 보면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자살 예방을 하시려고 아이들 곁에 다가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꼭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토론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론을 또 이제 제가 발표를 해주실 자료를 받고 보니 또 일본과 홋카이도 삿포로에 좀 이렇게 현황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발표문은 그냥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도 조금 있지만 한국에 대한 현황이나 우리의 노력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나중에 저희 한국과 일본의 이런 노력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의논하고 상의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구성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자살률 내일도 발표가 되겠죠. 좀 지자체는 이런 게 발표될 때마다 불려가고
또 뭘 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나,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머리를 굉장히 쥐어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음이 좀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좀 찾아본 책들 중에서 에드윈 슈나이더만 박사가 쓴 Suicidal Mind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저랑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번역해서 한국어로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자살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부검이나 유서를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동기, 그리고 또 하나는 불행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동기의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통점은 아동기의 불행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그 불행함이라는 어떤 감정을 조금 회복시키고 다시 희망을 갖게끔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이들 이따가도 통계가 좀 나오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등은 아니고요. 뉴질랜드가 계속 거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막 올라가더니 막 빠르게 올라가더니 2등이라는 걸 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일본도 좀 중간 정도 있었는데 3등을 하게 되면서 아동 청소년 자살률의 1, 2, 3등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달라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자살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전체적인 자살률은 1등인지 거의 20년인데 아청은 중간이야 괜찮아라고 했던 그런 마음도 이제는 소용없게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나 폭력의 경험과 이런 증가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와져 있고요. 사실은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인의 자살, 그리고 성인의 자살이나 어떤 고통이 아이들에게 전이되는 과정, 그런 것이 학대나 폭력으로 같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기의 불행이라는 경험들이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에 연장으로 청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기의 지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이제 청년, 청소년이야 사춘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청년들 24세까지도 청소년으로 보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지연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시기에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에서 어떤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끼리 또래들끼리 뭔가 관계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어떤 발달 과정은 많이 지연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요. 그런 어떤 영향의 결과로서 청년들도 자살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의 어려움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영향으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그리고 또 그런 각박함 속에서 경쟁의 어떤 연장으로 대학만 가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도 또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인생에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20대의 옛날에 청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로망이나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청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인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계를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 분석을 다 안 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연령대별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세 단위로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집계를 해봤는데 2023년에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자살이 높아지는 연령대로 봤을 때는 15에서 19세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인구 10만 명당 12.3명인데 요 청소년 아이들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온라인에 굉장히 중독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끝났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게임 세계에 아직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남자아이들이 많고 여자아이들은 곁에 있는 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고 SNS에서
예, 친구를 사귀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어떠한 연결이 되지 않나. 그리고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변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기 때 생각해보면 역시 뭐 질풍노도인 건 똑같고 공부하기 싫었던 것도 똑같고 우리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서포트를 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나 어떤 스트레스, 위기 이런 것들을 자살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온라인 세상에서의 그 아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자해나 자살로 많이 귀결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시기마다 조금 자살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나 저희 뭐 최진실 씨라든지 뭐 글로벌 위기라든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는 어떤 30대, 20세 그 후반에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카드 대란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아동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그 시기에 과업으로서 성취해야 되는 또래 집단 간의 어떤 그 협동, 그리고 친구 우정, 사랑의 경험, 그리고 또 성공이나 어떤 그 대학 진학보다는 자기의 진로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억압되고 묻혀지고 그 외의 것들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아이들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표에 그 숫자들을 조금 펼쳐놓은 부분인데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 동안 5년 주기로 제가 잘라봤더니 다 증가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세에서 14세 아동기 인구 10만 명당 1명이었다가 3.6명,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10에서 14세의 경우 15세에서 19세의 경우 8.2명에서 12.6명으로, 그리고 2018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들을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자 수로 봤을 때도 아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땅의 한 3.7배 정도 면적이고 인구는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일본의 2024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학생 자살자 수는 529명인데 우리나라는 14세에서 19세까지 봤을 때 370명 나오고 20에서 24세는 20대를 보면 1396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파악을 비교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인구나 어떤 한국의 자살자 수를 봤을 때는 아까 일본에서 1년에 2만 명 정도 자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2.5배가 많은 인구에서 15,000명 정도 1년에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수 2.5배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안 난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아이들의 자살도 비슷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OECD 가입 1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숫자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서 1등 하기 전에 일본도 오랫동안 자살률로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등 했었던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와 투자와 정책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어떤 그 목표를 이룬 방법 중에 하나는 노인 자살률 감소였고, 노인 자살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연금을 대폭 올려줬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 연금을 대폭 올려주고 싶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소폭 올려드려서 감소는 됐어요. 노인 자살률은 감소가 되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는 어떤 일본에서 저희에게 딱 보여준 어떤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각 우리나라 현장에 맞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또 국가에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뭐 인구 10만 명당 2027년에는 18.2명으로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참 많이 되고 이렇게까지 낮추려면 일본에서 대폭 예산 투입을 했던 것만큼 더 많이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결과를 막 이렇게 획기적으로 가져오기를 바라야 할 텐데 투자 대비 결과만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사회에 산재한 어려움들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만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그 좀 책 읽는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읽은 책인데 불안 세대라고 하는 미국의 조너던 하이스 교수의 어떤 책인데요. 이 교수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과잉보호한다. 외동이가 많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력이 가지면서 그 아이 한 명, 두 명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그리고 애정을 돈과 함께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과잉보호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온실 속의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없는 독립된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놀이하고 게임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넘어지고 하면서 컸던 그런 성장기가 이제는 스마트폰 기반의 놀이 기반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의 성장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기존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의 어떤 조언이나 뭐 친인척들 또는 형제가 많으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길렀던 아이들의 그런 어떤 부담이 부모님의 오로지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담으로 굉장히 커졌는 데에 비해서 아이에게 좋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고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 아이가 그 좋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의 양육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불안하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부모님들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오시는데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좀 심각한 문제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지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뭐 보상에 대한 거라든지 처벌에 대한 거라든지 또 중요한 게 우정을 이 시기에 어떻게 획득을 할 것이냐 이것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식도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도 해왔고 쌓아온 학자들이 많은데 이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를 보내는 애들한테는 어떤 훈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같이 불안하고 다 같이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어떤 좋은 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좋은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언, 대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좋아요 개수, 댓글의 내용, 아이들의 어떤 호응 이런 평점 너무 그런 것에 예민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책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읽어서 아동 청소년의 요새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필독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아이들만 자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SNS만 들어가면 우리 줌에서 열분에서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의 어떤 공유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해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미국의 청소년의 자해 환자 수의 증가표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어쩌면 전 세계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이제 청소년의 자살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요 시기에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잘 해주지 못한 어떤 그런 그 과정의 변화가 뭘까?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늘 고민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딸을 셋 키웠고요. 키웠다고 하는 과거형은 막내가 고3이라서 네, 이제 거의 다 키운 것 같아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거형을 썼는데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20살 때도 다 계속 키우는 거다. 시집가서 애 낳을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청소년기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그 3명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시어머니랑 10년 살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내 아이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매번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거기에서 얻는 깨달음이 굉장히 크고 그 한 가지 이 아이들이 알게 해준 많은 것들로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는 항상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열려진 그런 어떤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항상 배워온 대로 알고 있던 대로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 평가 속에서 아이들이 다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항상 궁금해지는데 그러한 어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또 상처를 받아도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매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초중고 아이들의 자살률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까 자해 그 그래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자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꽤 오래된 문제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지만 중학년이라고 해요. 이제 저학년, 고학년이 아니라 가운데 3, 4학년은 중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년 아이들 때부터 자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채팅을 하거나 이제 SNS에 들어가게 되면서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 때 자해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실 자해와 자살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살 시도로서의 자해는 죽고 싶다라는 것이 목적이고 자해는 고통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행동화 이렇게라도 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10대 때 자해를 시작한 친구들이 20대가 돼서도 계속하는 그래서 20대의 자해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가장 많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환절기라서 목이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청년기가 돼서도 자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가장 많은 자살 시도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 표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표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지 않은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일본에서도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게 자살자, 자해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자살은 남성이 좀 많이 하고요. 자해는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가 오랫동안 자살률 청소년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 그 자살 예방 학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표하실 때 내용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형성이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입니다. 그래서 마오리족의 그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마오리의 어떤 그런 의식들이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를 따르고 학교에 가서는 서양 문화를 따르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마오리족이 얼만큼 좀 센 원주민인지 미국의 그 인디언들하고 굉장히 다른데 전투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인하고 이런 것도 있고 좀 등치도 굉장히 크시고 또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마오리족 가족이 식당에 맨발로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맨발로 다니시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일상으로. 근데 그런 차이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거고 청소년 시기에 아이가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어떤 아이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TV에 뉴스에 나왔는데 마오리족 국회의원 여성 20대가 이제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원주민의 특혜가 너무 많으니 그걸 좀 감축하는 어떤 그 정책을 발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그 마오리족 전통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당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엄청 세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차이 그리고 갈등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떤 그 자살의 증가는 마오리족의 어떤 문제랑 비슷할까?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사실 이제 뿌리에서 온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뿌리, 즉 자기 가족 그리고 주변의 사회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어떤 다른 어른들이나 사회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자료 일본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일본에서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자살의 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다워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요인이 연쇄되면 자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니 위기를 경험하는데 학대 피해가 있었어요. 네, 아동기 때. 그리고 집단 따돌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집에 어머니께서 아프셔요. 예, 아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4가지가 연쇄가 되는 것이고 아동일지라도 아이들일지라도 자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결되는 4가지의 고리가 상쇄되고 사라지고 소멸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자살 예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목이 지역사회의 어떤 대응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아까 그 일본에서 하고 계신 어떤 음악, 라이브 그런 교육도 그런 어떤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그 협약들은 굉장히 지역마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의 이 MOU는 아이들의 어떤 상담 기관들만 같이 모여서 매년 협약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이랑 학교랑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이루어지고 저희가 분기 회의를 하고 있어서 사례가 발생할 때 협력도가 굉장히 높고 서로 같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개입하는 사례로 저희들이 어려운 사례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되게 자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MOU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위험군 사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저희에게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가족이 또는 이제 경찰이나 119가 또는 병원에서 저희에게 연계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련 기관들 포함해서 이제 보호자들 설득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상담이나 사례 관리 치료비들을 자살 문제는 다양한 어떤 그 원인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지금 당장 그 필요한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메인 핵심 어떤 키가 되는 어떤 기관들의 사업을 중심으로 메인을 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같이 서포트해주는 형식으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화성에서 좀 사례가 많은데
간단하게는 최근에 6학년 아이 엄마 혼자 키우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수배 중이고 그래서 보호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이를 설득하고 막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학교에서도 아이가 매번 이제 난간에 올라가거나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자해를 심하게 하는 행동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랑 회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부모님, 어머님 모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머님 설득을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를 이제 입원을 시키게 되긴 했습니다만 동의 입원으로 입원을 했고 1개월만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입원시킨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들을 요청하고 있어서 자살예방센터랑 저희랑 이제 좀 거의 나눠서 가다가 이제는 자살예방센터가 너무 바빠져서 저희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독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고위험군 개입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좀 갖추고 공유하면서 같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그 주민 교육도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왓츠업이라고 하는 자살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그 초등학생 5, 6학년에게는 마음건강 교실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4시간짜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왓츠업은 1시간짜리고 저희가 작년에 복지부에서 본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좀 느낄 수 있었고 이 내용에는 자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교육이나 이런 실적들, 상담 실적을 목표하고 이루고자 굉장히 1년 동안 고군분투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담은 한 10,000여 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음건강교실 아까 6,000명, 그리고 왓츠업은 15,000명,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은 150회 1,200명, 부모 교육은 86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가족 캠프 120명 정도, 뭐 이런 식의 과정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것들이 예방적인 차원과 그리고 자살 개입의 어떤 과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라이브 음악으로 이렇게 효과를 내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연극으로 뮤지컬 공연을 아이들에게 진행을 한 바 있는데 확실히 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 외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0월 1일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머니 폴리스라든지 유관기관 종사자라든지 관련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교사 소진 예방 교육이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청년과 청소년 어떤 문제 이런 긴급 토론회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도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해내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힘든 우리 사례들 옆에 있어주는 든든한 받침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뒤에 소멸국 1등이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수 아이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하고 건강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 젊은 층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뭘 해주면 좋을까 계속 걱정해야 되고 옆에 있어 줘야 하고 필요한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아동 청소년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동 다르고 청소년 너무 달라서 아까 제가 초등 중의 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예방증진팀이랑 사례관리팀으로 2개로만 하다가 지금은 아동팀, 청소년팀 나눴더니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이나 특징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동은 ADHD가 많고 부모님과 소통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부모님 서포트 해야 되고 집단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 증진 이런 것들을 할 일이 되게 많고요. 청소년은 조금 더 심화된 어떤 자해 자살 문제의 개입이라든지 학교에서의 노력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또 다른 개별화된 특수성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도 좀 더 많아져야 하고 좀 다 묶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부모 교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아동 부모, 초등 부모 했었거든요. 근데 설문지에 딸 부모, 아들 부모도 해달라 그래서 올해는 딸 부모님, 아들 부모님 나눠서 했거든요. 부모님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굉장히 소수지만 그 정말 특별함이 저 아시잖아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세밀한 면밀한 어떤 접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아시겠지만 전연령 대상의 사업을 하는 기관이어서 소수인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실적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기관이 저희 같은 기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 제공의 주체나 정책들이 좀 아동 청소년도 되게 나눠져 있어요. 교육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들을 공유하고 원활하게 네트워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화성은 그래도 역사와 전통으로 MOU를 1년에 한 번씩 맺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장님들끼리 연대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다른 지역 얘기 들으면 서로 이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좀 갈등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위에서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저희도 공공기관이고 전액이 다 무료 이용기관인데 벤츠나 그 BMW 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은 굉장히 똑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되고 저희들도 많이 성장해서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들고요.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어떤 유연하고 적절한 자원들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요새 공유란 말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여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하는 현장이 굉장히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어떤 때는 또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더 힘들고 그분들은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그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희망적인 그리고 그 희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계속된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곁에 있어준 그 오랜 세월에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 좀 더 발전된 어떤 정책과 제도와 그리고 좀 확장된 역량의 전문가들이 좀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희망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좀 중간에 목소리도 각오해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 토론하면서 같이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